최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된 한 국제회의에서 믿기 힘든 주장이 제기되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주도한 사우디 측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는 자신들의 석유보다 훨씬 더 값진 자원이 존재한다고 폭탄 선언을 한 것인데요. 이 예상치 못한 발언에 강력한 경쟁국인 중국 대표단은 충격에 휩싸여 아무 말도 잇지 못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한국 땅과 하늘에 무엇이 숨겨져 있길래 이런 평가가 나온 것일까요? 그 놀라운 비밀을 지금부터 영상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노아입니다. 저는 미국 국무부에서 근동문제 담당국의 경제외교 수석 고문으로 일하고 있어요. 숨가쁘게 돌아가는 국제 정세의 한복판에서 특히 에너지 자원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요즘이죠. 이런 시점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네옴 프로젝트 관련 국제 전략 회의 참석은 저에게 단순한 출장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수십조 달러 규모의 예산이 투입될 이 거대 프로젝트는 미국의 국익과도 직결된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백악관과 국무부 최고의 경제 및 기술 자문단을 동행하고 리야드로 향했습니다. 리야드에 도착해서 본 회의장의 외관은 정말 화려했어요. 하지만 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느껴지는 공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숨막히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각국 대표단들은 네옴 프로젝트라는 거대한 파이에서 조금이라도 더 큰 조각을 확보하기 위해 날카롭게 벼려진 창과 방패를 준비해 온 듯했어요. 그들의 눈빛에서는 조금의 양보도 없을 것 같은 경쟁심과 숨길 수 없는 야심이 고스란히 읽혔습니다. 저 역시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특히 제 시선을 끈 것은 사우디 측 대표단 테이블 중앙에 앉아있는 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자인. 그는 제 하버드 대학교 동기이기도 했지만 그보다는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냉혹하리만치 철저한 논리와 집요함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협상가로 더 명성이 자자했죠.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추구하는 그의 성향을 잘 아는 저로서는 이번 회의에서도 그가 협력 대상국들에게 최대한의 양보를 요구하며 혹독한 평가를 내릴 것이 분명하다고 예상했습니다. 그의 존재만으로도 회의장의 긴장감은 한층 더 고조되는 느낌이었어요. 저 역시 그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죠. 앞으로 펼쳐질 치열한 외교적 수싸움을 예감하며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회의장 공기 속에는 막대한 이권을 둘러싼 각국의 복잡한 계산과 서로를 향한 견제가 뒤섞여 팽팽한 기류를 형성하고 있었죠. 이 중요한 무대에서 미국의 입지를 굳건히 지켜내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과연 이 회의가 어떻게 흘러갈지, 자인은 또 어떤 날카로운 수를 준비했을지 여러 가지 생각들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잡고 회의의 시작을 기다렸습니다. 회의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소리가 회의장 안에 조용히 울려 퍼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사우디 측 테이블로 향했죠. 예상했던 대로 네옴 프로젝트 위원회의 수석 전략가인 자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는 특유의 차분하면서도 날카로운 분위기로 회의를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첫 번째 공세 대상은 다름 아닌 중국 대표단, 특히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웨이 부국장이었습니다. 자인은 마치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하지만 논리 정연하게 중국의 기술력에 대한 평가를 시작했어요. 자인은 중국이 특정 기술 분야에서 이룬 성과는 인정하지만 네옴 프로젝트가 요구하는 극도로 높은 수준의 정밀도, 장기적인 안정성, 그리고 복잡한 시스템 통합 능력 면에서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글로벌 시장에서 쌓아온 압도적인 실적과 신뢰도를 확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국제 프로젝트 사례들을 들며 특히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 대규모 인프라 사업에서 한국 기업들이 보여준 탁월한 프로젝트 관리 능력과 기술적 완성도를 강조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더 나아가 중국이 과연 네옴과 같이 초정밀 기술과 극도의 신뢰성이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중국 측이 제시한 입찰 가격의 절반 이하로 비용을 낮추지 않는 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매우 압박적인 제안까지 내놓았죠. 그리고 자인은 회의장 전체가 숨을 죽이게 만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아주 명료하고 단호한 어조로 사우디에게는 한국이라는 훨씬 뛰어난 대안이 존재한다고 언급했어요. 기술 강국인 한국이 건재하는 이상 중국은 사우디에게 그다지 매력적인 파트너가 아니라는 너무나도 직설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그 말은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도발이나 다름없었죠. 회의에 참석한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외교관들은 중국이 유독 한국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때로는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는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스마트시티 건설이나 차세대 원전 수주,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경쟁 등 여러 국제 사업에서 중국은 번번이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높은 신뢰도에 밀려 고배를 마신 경험이 있었죠. 특히 천문학적인 예산이 걸린 이번 네옴 프로젝트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국가적 위신까지 걸린 문제였기에 중국으로서는 사활을 걸고 확보해야만 하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국이라는 예상치 못한 하지만 강력한 경쟁자의 이름이 거론되며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리자 웨이 부국장의 얼굴은 모욕감과 주체할 수 없는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저는 그의 표정 변화를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그는 당장이라도 자인에게 달려들 것처럼 몸을 부들부들 떨며 거칠게 반박할 준비를 하는 듯 보였습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팽팽한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격분한 웨이 부국장은 자인의 도발적인 발언에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잔뜩 힘이 들어간 목소리로 그는 한국이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졌다고 한들 결국 자원 한 톨 나지 않는 빈약한 나라가 아니냐고 반문하는 듯 했어요. 그의 주장은 현대 사회에서 국가 경쟁력의 근간은 바로 풍부한 자원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죠. 마치 사우디가 석유 덕분에 지금의 부를 누렸듯 중국 역시 막대한 희토류, 리튬, 천연가스 매장량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강대국으로 부상했다는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자원이 전무한 한국은 장기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수행 능력이 부족하며 아무리 기술력을 내세워 발버둥 쳐도 결국 자원대국인 중국의 그늘을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어요. 그의 폄하 섞인 주장은 회의장 내에서 의외의 공감을 얻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최근 인도네시아와 같은 자원 부국들이 국제 무대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 속에서 자원 빈국으로 알려진 한국의 기술력이 과연 지속 가능할지에 대한 의구심이 일부 참석자들 사이에 퍼져 있었기 때문이죠. 저 역시 순간적으로 그의 논리가 일리가 있다고 생각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자인은 조금도 흔들리는 기색이 없었어요. 그는 오히려 차가운 미소를 띤 채 중국이야말로 자원을 논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중국이 자랑하는 그 막대한 자원들이 어떻게 확보되었는지 그 이면의 불편한 진실들을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죠. 희토류는 네이멍구 소수민족의 땅에서, 리튬은 티베트 고원에서, 천연가스는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채굴되고 있는지 사실상 강압적인 착취에 가깝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지적했습니다. 심지어 아프리카 국가들을 상대로 벌이는 이른바 부채 함정, 외교를 통해 귀중한 자원을 헐값에 빼앗고 있다는 국제사회의 비판까지 거론했죠. 저는 그의 거침없는 발언에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자인은 이렇게 부당한 방식으로 확보한 자원은 진정한 의미의 국부가 아니며 결코 지속 가능할 수도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우디 역시 석유 자원의 한계를 명확히 인식했기에 2030 비전을 통해 기술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꾀하는 것이 아니냐며 회의의 본질과 사우디의 지향점을 다시 한번 참석자들에게 상기시켰습니다. 그의 논리는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듯 보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는 회의장을 완전히 숨죽이게 만든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누가 감히 한국에 자원이 없다고 단정하는가? 그는 오히려 한국이야말로 우리 사우디가 가진 석유보다 훨씬 더 귀하고 미래 가치가 높은 자원들이 넘쳐나는 축복받은 땅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 자원이 바로 한국의 땅과 공기, 그리고 바람이라는 상상조차 못했던 개념을 제시했죠. 순간 회의장 전체가 술렁였고 저 역시 그 의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자인이 한국의 핵심 자원으로 땅과 공기, 그리고 바람을 언급하자마자 회의장은 그야말로 술렁거렸습니다. 여기저기서 황당하다는 듯한 헛웃음 소리가 들려왔죠. 솔직히 저조차도 순간 자인이 너무 과장된 수사법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분위기 전환을 위해 농담을 던진 것은 아닌지 의심했습니다. 특히 중국의 웨이 부국장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가 싶더니 노골적으로 조롱하는 듯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더군요. 그의 입장에서는 자인이 드디어 논리적 허점을 드러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자인의 표정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진지했고 그의 눈빛은 오히려 더 강한 확신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자원 빈국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왔지만 최근 들어 전 세계의 선도적인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 그리고 예리한 투자자들이 한국의 물리적인 땅, 즉 그 나라의 독특한 지질학적 특성과 자연 기류가 실제로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려운 엄청난 가치를 지닌 핵심 자원임을 깨닫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설명은 너무나 차분하고 논리적이어서 회의장의 술렁임은 점차 잦아들었죠. 특히 그가 핵심으로 짚은 것은 한국 국토의 상당 부분을 덮고 있는 아주 단단하고 밀도 높은 화강암 기반암이었습니다. 자인은 이 화강암 지대가 반도체와 같은 초정밀 제조 산업에 있어서 매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한다고 힘주어 말했어요. 그의 설명에 따르면 화강암은 그 특성상 밀도가 매우 높고 구조적으로 극도로 안정적이어서 외부에서 오는 아주 미세한 진동이나 충격에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온도 변화나 약한 지진에도 흔들림이 거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원자 단위의 정밀도가 요구되는 현대 반도체 생산, 특히 5나노미터 이하의 초미세 공정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진동조차도 반도체 수율과 성능의 치명적인 결함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인은 현재 3나노미터 이하의 최첨단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을 정도인데 한국은 그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품질의 칩을 생산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이는 수십 년간의 막대한 투자와 연구개발, 세계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링 역량과 인재풀 덕분이지만 한국의 견고하고 안정적인 화강암 지반은 이러한 성공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연적 기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안정적인 지반을 한국이 가진 중요한 지질학적 이점이라고 표현하며 한국이 이를 발판 삼아 기존의 상식을 뛰어넘는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정보까지 덧붙였습니다. 반면 다른 경쟁 국가들은 더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 진동 제어 기술을 확보해야 하는 반면 한국은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기술 개발과 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집니다. 자인의 주장은 너무나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이어졌기에 회의장은 다시 한번 깊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가 마치 미국의 대한국 첨단 기술, 투자와 관련된 기밀 정보까지 꿰뚫고 있는 듯한 그의 엄청난 정보력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지질학 강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명백히 한국이 가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강력한 무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중국의 웨이 부국장은 자인의 충격적인 화강암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반론을 제기하려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그는 한국 외에도 화강암 지대를 가진 나라는 여러 존재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한국만의 독점적인 이점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따져 묻는 듯 했습니다.
일견타당해 보이는 지적이었죠. 저 역시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자인은 마치 경험 많은 선생님이 어린 학생의 철없는 질문에 답하듯 살짝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중국 측의 정보 부족과 분석력 부재를 지적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왜 일본이나 대만, 심지어 저희 미국과 같은 다른 화강암 지대 보유국들조차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굳이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한국의 파운드리 서비스를 이용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설명은 매우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일본과 대만은 비록 화강암 지대가 있더라도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어 화산 활동과 지진이 너무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집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거죠. 저희 미국의 경우 광활한 화강암 지대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대부분 산업 중심지와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여러 지역에 분산되어 있어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안정된 유라시아 지각판의 동쪽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지진 발생 빈도가 현저히 낮고 발생하더라도 그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그야말로 축복받은 지질학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자인이 특히 강조한 것은 한국의 주요 화강암 지대 바로 인근의 최첨단 산업도시,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 대학들, 안정적인 국가 전력망, 효율적인 물류 허브 등 초정밀 반도체, 공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핵심 인프라가 이미 완벽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이점이죠. 게다가 한국의 화강암은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지표면 가까운 곳, 즉 얕은 깊이에 넓게 분포하는 경우가 많아 공장 건설 시 기초 안정성을 확보하기가 훨씬 용이하고 접근성 또한 뛰어나다는 설명까지 덧붙여졌습니다. 이러한 독보적인 조건들 덕분에 한국의 화강암 지대에 건설된 반도체 공장은 경쟁국 대비 현저히 높은 수준의 집안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지진 및 미세 진동으로 인한 생산 차질 리스크를 크게 낮출 수 있다는 분석 결과까지 제시되었죠.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나 SK하이닉스의 이천 및 용인 클러스터 모두 바로 이 안정적인 집안 위에 최첨단 기술로 건설되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자 회의장 분위기는 완전히 자인에게 넘어간 듯 했습니다. 자인은 이것이 단순한 지질학 이야기가 아니라 천문학적인 돈이 오가는 냉정한 경제 이야기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한국의 최첨단 반도체 수출액은 이미 연간 1,000억 달러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그 기반이 되는 안정적인 집안 환경은 한국의 기술력, 인프라와 더불어 국가 핵심 경쟁력의 일부라고 역설했죠. 만약 한국이 강원도나 경기 북부 등의 유리한 집안 조건을 활용하여 차세대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확장한다면 상당한 규모의 수출 증대 효과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는 예측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미 퀄컴, 엔비디아와 같은 글로벌 테크 자이언트들이 한국의 독보적인 최첨단 공정 기술력과 대량 생산 능력,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생산 환경과 잘 갖춰진 인프라 때문에 한국 파운드리의 핵심 칩 생산을 맡기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 한국의 외국인 직접 투자를 더욱 확대시킬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는 그의 주장은 회의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인의 설명은 한국 땅 밑에 숨겨진 화강암이라는 보물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숨겨진 자산이 단단한 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며 또다시 회의장을 놀라움으로 몰아넣었죠. 그의 다음 설명은 놀랍게도 한국의 동해안, 특히 강릉에서 삼척, 울진으로 이어지는 지역의 지리적, 환경적 이점에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바람이나 기후라는 단어가 이렇게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의미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적잖이 당황했어요. 자인은 차분하게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 동해안 지역이 수도권이나 다른 주요 산업 지역에 비해 연평균 기온이 상대적으로 낮고 특히 차가운 동해, 심층수를 활용한 냉각 시스템 도입이 용이하여
데이터 센터의 막대한 냉각 비용을 절감할 잠재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여름철에는 고온 다습한 시기가 있지만 연중 상당 기간 동안 외부의 시원한 공기를 직접 활용하는 자연, 냉기나 해수 냉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큰 비용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서버에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 비용입니다. 때로는 데이터 센터 전체 전력 소비량의 40%에서 50%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에너지가 소모되죠. 그런데 자인의 주장에 따르면 한국 동해안의 이러한 자연적 이점과 기술적 가능성을 결합하면 인공적인 냉각 시스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 수요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는 단순히 운영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탄소 배출량까지 획기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죠. 그는 이처럼 데이터 센터 운영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곳은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 근해는 여름철 고온 다습한 기후가 큰 걸림돌이고 저희 미국 동부 해안은 계절에 따른 기온 및 기류 변화가 너무 커서 안정적인 운영이 어려우며 북유럽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곳은 기온은 낮지만 첨단 산업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요 시장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동해안 지역은 이러한 기후 및 해양 조건의 이점 외에도 데이터 센터 건설에 필요한 충분한 부지 확보 가능성, 안정적인 고품질 전력 공급망, 이미 잘 갖춰진 초고속 광섬유, 네트워크 접근성, 그리고 무엇보다 수도권과의 상대적인 지리적 근접성까지 데이터 센터 허브 구축에 필요한 여러 핵심 조건을 잘 갖추고 있다는 것이 자인의 설명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역량까지 고려하면 민감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처리해야 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이보다 더 매력적인 장소는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그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이미 KT, LG CNS, 네이버와 같은 한국의 대표적인 IT 기업들이 이 지역의 복합적인 잠재력을 먼저 간파하고 주요 데이터 허브를 건설하여 성공적으로 운영 중이라는 사실은 한국의 자연 및 지리적 조건이 단순한 환경 요소를 넘어 미래 디지털 경제 시대에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임을 명백히 증명하는 사례라고 그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열린 사우디의 네옴 프로젝트 회의 현장을 함께 엿보았어요. 자인이라는 인물이 한국의 예상치 못한 강점, 바로 단단한 화강암 지반과 동해안의 서늘한 바람이라는 특별한 자원에 대해 이야기하는 순간을 지켜봤는데요. 저도 사연을 접하면서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자원의 의미와 한국이 가진 숨겨진 잠재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때로는 익숙해서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사실은 얼마나 귀하고 경쟁력 있는 가치인지 깨닫게 되는 정말 흥미롭고 또 한편으로는 가슴 벅찬 이야기였죠.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